안녕하세요. 건밀한의 정치경제 위슐랭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시간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양대 지수, 국내 증시가 상승을 이틀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었던 미국의 부진했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3,200포인트 선, 800포인트 선 탈환까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 중반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3,196선, 코스닥이 796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여신 나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칭 코인 여신나무 이나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네. 요즘 영상도 열심히 제작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네. 앞으로 오를 만한 코인들 계속 실시간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 상단에도 저희가 정보방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를 코인에 대해서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여신 나무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펜앤경제TV 유튜브 검색하시면 또 펜앤경제TV, 펜앤마이크에서 출범하는 경제 채널 런칭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8월 말에 리허설 겸 네. 라이브가 시작이 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경제 방송 런칭을 해서 밤 9시 전후로 맞아요. 네,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이 네. 되니까요. 정말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관점 또 투자에 대한 계획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하시는 분들 저희가 차근차근 다 계획을 세워 드릴 테니까요. 펜앤경제TV 본격적인 런칭 여러분 8월 말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 좋아요. 양대 지수가 올라가고요. 맞아요. 코인 국내 같은- 시장은 좋더라고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던데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하나요?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페드워치에 거의 90% 이상 맞아요. 확정이 됐잖아요. 네, 9월에 25bp. 맞아요. 네.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FOMC 이후에는 회의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보통 매년 8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불장이 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에서 10월에 불장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서히 다가올 금리 인하 이벤트와 코인 또 주식시장의 반응들 잘 지켜보셔야 할 2025년 8월이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암호화폐의 제도화 대격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월가, 백악관까지 이 암호화폐의 대변혁기를 이끌면서 네. 마치 실크로드를 좀 깔아줬다 이렇게 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제도화와 활성화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대상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난해 1월부터 비트코인 네. 현물 ETF 맞아요.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크립토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네. 암호화폐 펀드 출시도 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미국에선 벌써 168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제도 마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황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월가, 그리고 백악관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뉴 인프라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이제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빠르게 재편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2024년 1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른바 크립토 뉴딜이 본격화됐고요. 시장 펀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 주요 운영사가 출시한 이 ETF 상품들의 누적 운용 자산은 1,5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골드 ETF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암호화폐는 제도권 내에서 금과 비견되는 이 대표적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등 다양한 알트코인 기반 ETF 승인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프랭클린
템플런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XRP 기반 ETF 승인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을 했고요. SEC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공식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성과가 나타난 건 이제 이더리움이죠. 2025년 7월 SEC는 총 8종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거래를 허용한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ETH, 프랭클린의 EGET, 블랙록의 ETHA 등이 있고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반 생태계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기대감도 현재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레디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도 현재 내놓은 상황인데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보유 규모는 약 102조 원으로 이 국민의 30%인 1,560만 명이 암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 5곳의 실명 계좌 기반 통계를 살펴보면요. 네. 일평균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과 맞먹을 정도로 시장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30%가 벌써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우리가 지금 제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하는 걸로 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분의 1은 벌써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지만 제도화 자체는 에꺼님의 말씀대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물 ETF만 이제 허용된 상황이고요. 현물 ETF는 이제 2025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2단계 로드맵이 수립된 상황입니다.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 등 보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공인지수 체계와 리포팅 제도도 점진적으로 정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있는 상황이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20%의 자본 이득세 도입은 2027년으로 연기가 되었고요.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시점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현물 ETF 허용,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그리고 기관 전용 계좌 발급 지침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3분기까지는 기관 투자자용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요. 그 전에 비영리 단체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명 계좌 시범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도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중심 모델로 도입을 하되 향후 민간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다만 환율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자본 유출 등의 거시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미국은 ETF 제도화 그리고 알트코인 기반 금융 상품 확대, 스테이블 코인 금융 인프라 도입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제도권 자산으로 흡수시키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시장 수요는 충분하지만 제도적 준비는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제도적 토대가 갖춰질 경우에 한국 암호화폐 시장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늦어진 만큼 이제 투자자나 거래소, 금융기관 모두가 사전 준비와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대응이 됐을 때 한국 암호화폐 시대의 기회의 문도 열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코인, 암호화폐 이것이 제도화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방점이 되겠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승인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 또 XRP, 솔라나까지 지금 ETF 승인을 지금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쯤에 2015년에 ETF의 아버지를 제가 만나뵀습니다. 정말요? 연락을 주셔서 네.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네. 현재 대표님이시고 당시에 삼성자산운용, 그러니까 국내에 ETF를 들여오신 대표님이신데 그 ETF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맞아요. 또
어떤 그 투자자가 좀 보호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ETF거든요. 맞아요. 손쉽게. 네. 내가 꼭 미국 주식 계좌를 트지 않아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잖아요. 네. 그래서 ETF 시장이 커지면서 주식의 수익률이 또 계속 좋아지는 그런 차트를 그때 당시에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ETF 시장 계속 국내에서도 커졌고 해외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고 맞아요. 이제 코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분께서 최근에 한 인터뷰가 기억에 남던데요.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들어오면 나부터도 사고 싶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제도화된 자산으로서 투자를 아주 손쉽게 네.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건데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또 ETF로 투자했을 맞아요. 때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 네. 있습니다. 금융사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het제님께서 불장 올 것처럼 하드만 빠져부리네. 주식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죠. 네,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월등히 네. 좋지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이리스크 위험도 감당하셔야 하이리턴이지만 저는 저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네. 불장일 때 그 유동성 느껴보신 분들은 맞아요. 잊지를 못합니다. 아실 겁니다. 네, 그 순간을. 예, 장이 이렇게 좋은데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죠. 유동성이 네. 확 들어왔을 때 불장의 느낌. 하지만 또 아주 좀 비극적인 하락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또 자산처럼 이렇게 또 모아가시면 좋은 게 바로 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도화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미국에서 7월 중순에 지니어스 법안 등이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경쟁 법안 발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법안 추이들 알아볼게요. 네, 미국과 한국 모두 이제 2025년 중반기부터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립을 위한 입법 경쟁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6월 17일이었죠.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68대 30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7일 하원에서도 이제 308대 122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가 됐고요.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으로 서명, 공표하면서 단 하루 만에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법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들을 매월 준비 자산 구성 공개, 그리고 최소한의 외부 감사, AML 요건 적용, 그리고 이자 제공 금지 등 고강도 규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요. 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감독 인프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는 이제 6월 10일에 국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맞죠? 이게 발의되면서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은 안정형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자격을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법인 그리고 금융위의 사전 인가로 규정을 했고요. 한도 초과 시에 금융사와 동일한 리프팅 의무 등 엄격한 감독 규율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발행 준비금의 100% 실물자산 보유 그리고 별도 예치 공시 파산 시에는 이용자 환급 우선권 보장 등은 소비자 보호 중심 설계로 평가가 됩니다. 이후에 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에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 법안을 이제 별도로 내놓으면서 이 법정 외화 그리고 통화 거버넌스를 담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이 기재부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공동감독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국민의힘도 50억 원 이상 자본 요건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공동규제 권한 강화 등 독자적인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로써 여야 입법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존재하는 통화정책 리스크를 이유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 환율 자본 흐름 통제가 어렵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류상대 부총재는 6월 24일 먼저 은행이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외환위기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 기반화를 연방법으로 완성시켰고요. 글로벌
결제 인프라 핵심 자산으로 제도화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법 초반부에 접어든 상태로 여야 정치권 중심의 입법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5년 하반기에 입법 소위와 본회 일정 그리고 기재부, 한국은행 간의 조율, FSC 가이드라인 발표 타이밍 등에 따라서 한국 내의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구축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하반기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이슈도 있고요. 이렇게 네, 스테이블 맞아요. 코인 관련한 법제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벤트들과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채팅창에서는 지금 리얼스톤 BR1 마이님과 또 혜째님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혜째님 같은 경우는 ETF는 변동성이 얼마 없어서 맞아요. 코인 투자자로서는 사실 좀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적금 드는 느낌이 그렇죠. 살짝 마음이 있죠. 편안한 네. 건 정말 확실히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상품 개발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통해 가지고 뭐 하여튼 배당처럼 이렇게 또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수익도 노리고 배당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ETF 설계가 되면은 또 들어오는 맞아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리얼스톤 BR1 마이님께서는 티커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비트코인은 ETF로만 하고 있는데 직투가 더 좋을까요? 저는 직투만 현재 하고 있고요. 네. ETF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익을 냈다가 좀 팔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음. 현재는 현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도 사실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그래도 한 30% 정도 네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직투든 ETF 투자든 다 해봐야 된다 네.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또 저희가 소개하는 코인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가 투자 규제 톰 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챗 GPT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매입을 선언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월가나 실리콘밸리에서도 코인이나 또 관련 회사의 지분 확보 움직임들 눈에 띄고 있죠. 네, 이 톰리 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이미 오른 코인들이 아니라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것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톰리의 이더리움 투자는 단순한 자산 매입이라고 하기보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C, 서클이나 DAI 등은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확대는 곧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용도와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이더리움을 대규모 매입한 배경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 생태계 핵심 기술 기반이라는 것이 작용이 되었고요. 이 같은 그의 행보는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는데 비트마인과 같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네. 이제 동시에 월가와 또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블록체인 인프라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더블록에 따르면요, 또 최근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는 128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산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핀테크 기업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분기 암호화폐 부분 수익이 전년 대비 98%, 무려 98% 증가해서 1억 6천만 달러에 달했고 CEO 블라드 테네프, 이름도 어렵네요. 블라드 테네프는 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의 확대가 향후 성장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결국 톱니를 포함한 대형 투자자들의 자본 투입과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의 확대는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이 표준 자산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향후 월가와 실리콘밸리 간의 시장 주도권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으로서,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그리고 또 금융 인프라로서 기업들이 인정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그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 동향 말씀해 주셨는데 7월에는요. ETF 기준으로 네. 암호화폐 ETF 유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S&P 500의 ETF에 투자한 금액보다 네. 암호화폐 ETF 7월 한 달 기준으로 정말요? 더 많았대요. ETF 시장까지는 체크를 네. 안 해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미국장이 조금 요즘 약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좀 맞아요. 더 관심을 이렇게 자금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FOMC 지난주에 네. 있었어요.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획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좀 하락하고 리플이 3달러 선을 내주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페드워치에서는 9월에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뭐 9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하반기 금리 전망이 코인 시장을 움직일까요? 저는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불장이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7월에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이제 분명히 밝히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급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 하락세를 나타냈고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플도 3달러 선을 내주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원화로 4,000원 선으로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금리 전망과 코인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금리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는 고금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견고하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또 내비쳤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후에도 금리가 고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전면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하반기에는 금리가 현 수준에서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2025년 이후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금리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약화되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뭐 예를 들면 미국 국채,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금리가 높을수록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세가 또 지속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의 출시로 인해서 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중단기적으로 소폭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횡보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하반기 말이나 2026년 초쯤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횡보세를 나타내거나 저점을 내주어 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한국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하반기에도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은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EC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리플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에 한 번 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비교적 횡보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관의 수요와 ETF 제품 등으로 인해서 긴 호흡으로 상승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요. 리플을 비롯한 이제 알트코인은 규제나 법적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가 유지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단기적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기관의 투자와 또 인프라 확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관의 투자, 인프라의 확장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반감기 사이클도 있고요. 금리 역시도 사이클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영향이 조금 약화될 수 있을 정도로 기관의 어떤 그 맞아요. 매수세 네. 확대는 추세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4.5% 미국의 금리, 우리는 2.5%, 2%포인트 차인데 미국이 조금씩 금리를 좀 낮춰줄지 우리도 영향을 받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금리인데요. 네. 저금리이기 때문에 예적금 통장 매력도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 거래소 예치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과 코인 거래소 간의 금리 차이가 큰가요? 저는 사실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저금리 환경에서 예적금 통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대신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예치금 상품이나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금리 차이와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 은행의 예금 금리가 1% 내외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도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대개 1%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3개월 정기예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저위험 자산을 선호한 투자자들이 예적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건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예치금 상품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 상품은 고수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스테이킹이나 예치 서비스를 통해서 연 5%에서 10% 정도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거래소도 있는데요. 네.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이제 서클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금리가 낮은 예적금과 비교할 때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을 하죠.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예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거나 이제 스테이킹이 진행되어서 고정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금리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1%일 경우 1,000만 원을 예치해도 1년 후에 받는 이자는 10만 원에 불과하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에 예치한다면 10%의 이자율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을 예치하면 1년 후에는 받는 이자가 100만 원이 되죠.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금리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부각되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폐 예치금 상품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리스크에 있겠죠. 하지만 예적금은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제 보호가 되지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의 파산이나 이제 또 해킹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 또한 스테이킹이나 예치금 상품에서 얻는 수익도 이제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의 유혹에 뒤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금리 차이가 크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저금리 환경에서는 예적금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고 그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과 같은 고수익 상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수익에서는 고위험이 따르니까요. 여러분들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 관리 엄청 중요하고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운 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금 금리와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한 그 코인 거래소의 예치금의 금리가 차이가 거의 뭐 최대 9%포인트까지 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최대 뭐 10%까지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없죠. 네. 거기다 거래소가 파산할 가능성이나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언제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런 것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식은 슈퍼개미가 있잖아요. 돈 네.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은행은 VIP가 있겠죠. 그 코인은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하나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거래를 할 때 거래량을 보고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네. 고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아, 이게 궁금했어요. 이 네. 리스크가 그분들은 리스크를 추구하는 투자자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래소에 예치금으로 둬서 좀 안정적인 이런 10% 배당 같은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지. 근데 또 네. 자금이 굉장히 많고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시간 대비 벌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비율이나 확률적으로 또 한번 네. 생각하고 하시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래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 네, 좋습니다. 섭외 한번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